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남이 될 수 있다는 말 혹시 믿으세요? 제 전 재산인 9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두고 자식들이 등을 돌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말이 뼈저리게 와 닿더라고요. 30년 넘게 헌신하며 키운 아들이 내 생사를 오가는 수술 중에 칵테일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제 심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받은 늙은 어미의 피눈물 나는 배신과 각성의 이야기예요. 과연 저는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제 자존심과 노후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날린 통쾌한 한방, 그리고 진짜 내 편을 찾아가는 제 마지막 선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따라 베란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좋네요. 저는 지금 고무나무 잎을 닦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 손길이 닿으면 식물도 윤기가 나고 집도 윤기가 난다는 게 말이에요. 이 아파트,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구축이지만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베란다 타일 하나, 벽지 안귀퉁이, 제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거든요. 남들은 재건축이다, 리모델링이다 하며 시끄럽지만 저는 이 낡은 아파트가 제 인생 그 자체 같아요. 30년 전 이혼 도장을 찍고 어린 두 남매를 양팔에 끼고 나왔을 때 저한테 남은 건 빚더미와 오기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파출부, 나중에는 보험 영업까지 뛰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들 잘 때 못 자고 남들 입을 때 못 입어가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장만한 게 바로 이 집이에요. 어제 부동산 앱을 켜보니 시세가 9억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 숫자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는 거 있죠. 단순히 돈 액수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풍파로부터 저와 제 아이들을 지켜준 든든한 성체였고 이제는 늙어버린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노후 안전판이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이 성체를 지키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동안 정작 그 성 안에서 키워낸 자식 농사는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 큰아들 현우, 번듯한 은행원이에요. 며느리 미나는 회계사고요. 남들이 들으면 다들 부러워해요. 사자 직업 가진 며느리의 대기업 다니는 아들 뒀으니 노후 걱정 없겠다고요. 하지만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죠. 그 아이들에게 저는 그냥 의무적으로 챙겨야 할 숙제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명절이나 제 생일 때 오기는 와요. 그런데 그 표정들을 보면 마치 밀린 숙제를 해치우러 온 사람들처럼 건조하기 짝이 없어요. 앉아서 밥 한 끼 먹는 시간조차 그들에게는 아까운가 봐요. 시계를 힐끔거리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저까지 체할 것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직도 잊히지 않는 말이 있어요. 작년 추석이었나 설거지를 하려는 며느리에게 제가 한 소리 했거든요. 좀 자주 들여다보고 살갑게 지내자고. 그게 가족 아니냐고 넌지시 말했더니 며느리가 정색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며느리 도리 강요하지 마세요. 현우 씨가 아들이니 어머니 챙기는 거지. 저는 엄밀히 말하면 남이죠. 아들도 장가 갔으면 독립한 가정이니 너무 기대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때 그 말이 어찌나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던지 순간 말문이 막혀서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남이라니, 며느리는 남이라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야 남이 가족이 된 거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면전에서 그렇게 딱 잘라 선을 긋는데 그 차가운 눈빛이 잊히질 않아요. 더 기가 막힌 건 최근 일이에요. 얼마 전 미용실에 갔다가 동네 박 여사한테서 황당한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현우네가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저는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세상에, 아들이 이사를 가는데 엄마한테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게 믿어지세요.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내 배 아파 낳은 아들놈까지 저한테 비밀로 했다는 사실에 며칠을 알아누웠는지 몰라요. 나중에 따져 물으니 어차피 정리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다. 어머니가 아시면 또 이사 비용이니 뭐니 걱정하실까봐 그랬다고 둘러대는데
그게 배려가 아니라 거리두기라는 걸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동네 경로당이나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다들 아들 자랑하기 바빠요. 그래도 든든한 건 아들이지. 결국 제사 모실 건 아들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씁쓸하게 웃고 말아요. 속도 모르는 소리들 하니까요. 사실 제게 진짜 든든한 버팀목은 따로 있거든요. 우리 막내딸 은지, 그리고 사위 지훈이. 얘네들은 정말 달라요. 은지는 교사라 학교 일로 바쁠 텐데도 주말마다 꼬박꼬박 찾아와요. 와서 냉장고 확인하고 밑반찬 채워주고 청소기 한 번이라도 더 돌려주려고 애를 써요. 사위인 지훈이는 또 어떻고요. 엔지니어라 손재주가 좋아서 집안에 뭐 고장 난 거 없나 늘 살피러 다녀요. 지난주에는 베란다 전등이 깜빡거린다고 했더니 퇴근길에 굳이 들러서 전등을 갈아주고 가더라고요. 그때 지훈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전등을 갈고 내려와서 하던 말이 생각나네요. 장모님, 이거 요즘 눈 안 아프게 하는 LED래요. 그리고 이거 드셔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관절 영양제인데 어머니 무릎 안 좋으시니까 챙겨 드세요. 그 투박한 영양제 통을 받아드는데 친아들보다 사위가 100배 낫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위는 이렇게 살갑게 챙기는데 내 핏줄인 아들놈은 전화 한 통이 없으니 참 인생 헛살았나 싶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은지 부부가 다녀가고 나면 집안에 온기가 돌아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요. 그런데 아들 부부가 다녀가면 오히려 더 썰렁해지는 기분 아실까요? 그런데 요 며칠 허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젊어서 무거운 식당 불판 나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허리를 너무 혹사시켜서 그런지 비가 오려나 싶으면 어김없이 쑤시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통증은 좀 달라요. 찌릿찌릿한 게 다리까지 저려오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파스 하나 척 붙이고 말았는데 영 차도가 없네요.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약해지나 봐요. 괜히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며느리 말대로 남인 며느리는 불편해도 내 자식인 현우는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현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한참 가고 나서야 툭 하고 받더라고요. 엄마. 왜요? 나 지금 회의 중인데. 목소리에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아니, 그냥 별일 없나 해서. 밥은 먹었니? 하고 물으려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해요. 끊어요. 하고는 매정하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뚜뚜하는 끊긴 신호음만 듣고 있는데 그 소리가 꼭 제 가슴을 치는 것 같아서 한참을 멍하니 전화기만 들고 서 있었네요. 회의가 바쁘면 바쁜 거지. 나중에 다시 걸겠다고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다 갑자기 창밖이 어두컴컴해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베란다 문을 열어놨는데 빗방울이 들이쳐서 바닥이 흥건해지는 거예요. 아끼는 화초들이 비에 맞을까봐, 그리고 거실 마루가 젖을까봐 급한 마음에 베란다로 뛰어갔죠. 아이고, 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혼잣말을 하며 창문을 닫으려고 발을 내디디는 순간이었어요. 바닥에 고인 빗물을 미처 보지 못한 거예요. 낡은 슬리퍼가 물기에 미끄러지면서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것 같았어요. 짧은 비명과 함께 중심을 잃은 제 몸이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머릿속을 울렸고 허리에서부터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끔찍한 통증에 숨이 턱 막혔어요.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빗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움직여야 하는데, 일어나야 하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요. 차가운 베란다 바닥에 쓰러진 채 닫지 못한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비를 맞으며 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아까 매정하게 전화를 끊던 아들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나중에 해요. 끊어요. 그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서글프게 맴돌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쓰러져 있다가 잘못되면 누가 나를 발견해 줄까요? 9억 5천만 원짜리 이성채가 지금은 저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눈을 떴을 때는 세상이 온통 하얀색이었어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귓가를 울리는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 정신이 드나 싶었는데 허리에서부터 마치 불에 댄 것 같은 끔찍한 통증이 밀려와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웅웅거리던 기억이 마지막이었는데 눈을 떠보니 응급실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베란다에서 쓰러졌을 때 마침 아래층 사시는 할머니가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경비실에 연락해 주신 덕분에 늦지 않게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척추에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뼈가 주저앉아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다고요. 척추 유압술인가 뭔가 하는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장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손이 가는 건 역시 아들이더군요. 머리로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아직도 그래도 집안의 기둥은 장남이지 하는 옛날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봐요. 떨리는 손으로 현우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은 가는데 받지를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통을 넘게 걸었는데도 야속한 전화기는 묵묵부답이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은 옆에서 보호자분 언제 오시냐고 재촉하는데 그 순간 느껴지는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픈 것보다 더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그 느낌. 그게 사람을 참 초라하게 만들더군요. 결국 울먹이며 딸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업 중일 텐데 어쩌나 걱정할 새도 없이 전화기 너머로 엄마 소리를 듣자마자 은지 목소리가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채 30분도 안 돼서 응급실 문이 열리고 땀 범벅, 눈물 범벅이 된 은지가 뛰어들어왔어요. 조퇴를 하고 정신없이 달려온 모양인데 헝클어진 머리의 한쪽 신발 뒤축이 구겨진 걸 보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아들은 10통을 걸어도 안 받는데 딸은 목소리 한 번에 달려오는구나 싶어서요.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뼈가 붙고 재활을 하려면 최소 한 달은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화장실 가는 것조차 혼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간병인을 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은지가 딱 잘라 말하더군요. 엄마 옆에는 자기가 있겠다고요. 학교에는 가족 돌봄 휴가를 내겠다고 하면서요. 그때부터 은지의 억척 같은 병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좁디 좁은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낮에는 제 수발을 들고 밤에는 제가 깰까봐 스탠드 불빛을 가리고 노트북으로 밀린 학교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구분등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미안해서 간병인 쓰자, 너 골병 든다고 해도 은지는 남의 손에 엄마 맡기면 내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 하며 웃어넘기더군요. 그리고 우리 사위, 지훈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엔지니어라 회사 일도 고될 텐데 퇴근하면 어김없이 병원으로 출근을 해요. 그냥 얼굴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병원 밥 맛없어 한다고 퇴근길에 꼭 제가 좋아하는 호박죽이며 제철 과일을 사들고 와요. 며칠 전에는 휠체어에 저를 태우고 병원 1층 정원을 산책시켜주는데 다른 환자들이 어찌나 부러워하던지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 병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드님이 참 효자네. 듬직하니 좋수.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들이 아니라 사위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요즘 세상에 사위가 저렇게 하는 집이 어디 있어. 아들보다 100배 낫네. 복 받았어 하시더군요. 그 칭찬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더라고요. 정작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내 아들놈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니까요. 수술하고 3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드디어 제 휴대폰이 징하고 울리더라고요. 액정에 뜬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보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늦게라도 와주려나 걱정돼서 전화했나 싶어서 급하게 확인했죠. 그런데 전화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 한 통이더군요.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저희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라 너무 바빠서 당분간 못 가요. 급한 대로 입금 조금 해드릴게요. 치료 잘 받으세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많이 편찮으세요. 라는 그 건조한 물음표가 어찌나 차갑게 느껴지던지. 그리고 곧이어 은행 알림이 울리더군요. 500영원 입금, 50만 원. 그게 제 아들이 생각하는 제 목숨값인가 봐요. 프로젝트 마감이라 바쁘다는 핑계, 물론 바쁠 수 있겠죠. 하지만 부모가 척추 수술을 했다는데 얼굴 한번 비출 시간도 없이 돈 50만 원으로 퉁치려는 그 태도가 너무나 괘씸하고 서글펐어요. 차라리 빈손으로 와서 손 한번 잡아주며 엄마, 많이 아팠지? 한마디 해주는 게 저한테는 천만금보다 귀한데 말이에요. 은지가 그 문자를 받는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딸아이 표정이 잔뜩 굳어 있는 게 오빠한테 화가 많이 난 눈치였어요. 저는 애써 괜찮다며 오죽 바쁘면 그러겠냐며 되려 딸을 달랬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거예요. 병원 생활이라는 게 참 무료하잖아요.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옆 침대 보호자랑 수다 떠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옆 침대에는 저랑 비슷한 연배의 아주머니가 입원해 계셨는데 그분 따님이 참 밝고 싹싹해서 저한테도 자주 말을 걸어주곤 했어요. 그날도 병실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황금 연휴를 맞아 인천공항이 북새통을 이룬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화면 가득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이 웃으며 출국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랑은 딴 세상 이야기 같아서 멍하니 보고만 있었죠. 그때 옆 침대 따님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어머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니? 하고 그분 어머니가 물으시니까 따님이 묘한 표정으로 저를 힐끔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저한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묻는 거예요. 저기 김 여사님, 혹시 이거 여사님 아드님 아니세요? 제가 건너 아는 분 인스타를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얼굴이 너무 닮은 것 같아서요.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그 작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처음에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익숙한 얼굴이 웃고 있더라고요. 바로 제 아들 현우와 며느리 미나였어요. 배경은 칙칙한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야자수가 늘어선 푸른 골프장, 쨍하게 내리쬐는 햇살, 그리고 두 사람 손에 들린 화려한 칵테일 잔. 두 사람은 골프 웨어를 근사하게 차려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진 밑에 달린 해시태그가 제 눈을 찔러오더라고요. 황금 연휴, 부부 동반 골프, 동남아 여행, 힐링 프로젝트 끝. 날짜를 보니 정확히 제가 수술받던 그날 출국했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프로젝트 마감이라 바빠서 못 온다던 아들, 중요한 일이라 꼼짝 못한다던 며느리, 그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제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공포에 떨며 아들 전화를 기다리던 그 시간에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던 거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말이 안 나왔어요. 옆 침대 따님이 당황해서 어머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하며 급하게 휴대폰을 치우려 했지만 이미 봐버린 진실을 되돌릴 순 없었죠. 50만 원이라는 돈으로 퉁치고 떠난 그들의 화려한 휴가. 그 사진 속 환한 미소가 병상에 누워 꼼짝 못하는 제 처지와 겹쳐지면서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베란다에서 미끄러지던 그날처럼요. 그런데 이번에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가 쩍하고 갈라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어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이런 건가 봐요. 차라리 바빠서 못 온 거라면, 일 때문에 못 온 거라면 섭섭해도 이해하려 노력했을 텐데. 이건 기만이잖아요. 부모를 속이고 아픈 어미를 내팽개치고 자기들끼리 희희낙낙거리는 그 모습에 저는 그동안 붙들고 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은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요. 그리고 다짐했죠.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한다면 나도 이제는 더 이상 호구 같은 엄마로 살지 않겠다고. 이 억울함과 비참함을
절대 그냥 삼키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사이트, 스타트.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싹트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사이트. 1, 2, 3, 4. 병원에서의 시간은 참 더디게 흘러요. 6인실 병실에 누워 있다 보면 하루가 1년 같고 일주일이 10년 같이 느껴지거든요. 좁은 병실 안에는 저처럼 자식들 눈치 보느라 혹은 자식들이 바빠서 홀로 병마와 싸우는 노인들이 가득했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라 그런지 서로 위로랍시고 건네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참 묘하게 사람 속을 후벼 파더라고요. 아유, 김 여사, 아들 너무 기다리지 마. 아들은 장가가면 남의 편이라잖아.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못 오는 거지. 마음은 안 그럴 거야. 옆 침대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하시는 말씀에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둔 죄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 어미가 수술을 받았는데도 못 온다. 그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차라리 그놈이 천하의 불효자다라고 욕이라도 해주면 속이 시원할 텐데 다들 자기 자식 욕먹이는 건 싫어서 애써 두둔하는 그 분위기가 저를 더 질식하게 만들더군요. 밤이 깊어지면 병실은 또 다른 전쟁터가 돼요. 앓는 소리, 기침 소리, 그리고 보호자들의 뒤척이는 소리. 그 소음 속에서도 제 귀에 가장 크게 들리는 건 바로 제 딸 은지의 타자치는 소리였어요. 은지는 학교에 휴가를 냈지만 행정 업무까지 다 팽개칠 순 없었나 봐요. 제가 잠든 줄 알고 스탠드 불빛을 손으로 가린 채 밤새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데 그 조심스러운 타자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아서 남몰래 베개를 적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불편한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느라 쪽진 머리는 헝클어지고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온 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어요. 내가 못난 어미라 번듯한 아들놈 놔두고 애먼 딸 고생만 시키는구나 싶어서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서 목구멍이 뜨거워지는데 은지가 깰까봐 숨죽여 우느라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죠. 그리고 우리 사위 지훈이 이 사람 정말 볼수록 진국이에요.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와서는 제 머리를 감겨주더라고요. 병원 세면장이 좁고 불편해서 허리 숙이기도 힘들 텐데 제 머리에 물을 적시고 샴푸 거품을 내면서 장모님 물온도 괜찮으세요? 더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하고 묻는데 그 다정한 목소리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거품 묻은 손으로 조심조심 제 두피를 마사지해주는 그 손길이 어찌나 섬세하던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아들은 이렇게 제 머리카락 올까지 아껴주는데 내 피를 나눈 친아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건지 그 극명한 대비가 뼈저리게 다가와서 머리를 감는 내내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눈을 뜨면 사위 보기가 너무 미안하고 또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해 보일까 봐서요. 그렇게 며칠을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내렸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제 마음이 지옥 같았거든요. 옆 침대 보호자가 보여줬던 그 사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지가 잠시 의사 선생님 면담하러 간 사이에 지훈이를 불렀죠. 처음에는 지훈이도 곤란해 하더라고요. 장모님, 그냥 모르시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은지가 알면 저 혼나요.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데 제가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지훈아, 나 바보 아니다. 이미 대충은 알고 있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정리를 하든 용서를 하든 할 거 아니냐. 나 좀 도와다오. 제 목소리가 너무 단호했는지 지훈이가 한숨을 푹 쉬더니 결국 자기 휴대폰을 꺼내더군요. 며느리 미나의 비공개 SNS 계정 캡처본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내려다보는데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거기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한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수영장, 고급스러운 디너 파티, 그리고 필드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사진 속 날짜는 정확히 제가 수술실 들어가던 그날,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사진 밑에 달린 해시태그들이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어요. 10월드 탈출. 어머님 수술은 잘 되시겠지. 우린 힐링이 필요해. 골프스타그램. 진정한 자유. 10월드 탈출. 우린 힐링이 필요해. 제가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오가던 그 순간에 그들은 저를 벗어난 해방감을 만끽하며 힐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아무리 며느리는 남이라지만 자식된 도리로, 아니 인간된 도리로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훈이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가져가려는데 제가 그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고맙다, 지훈아.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드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었어요. 며칠 뒤에 아들 부부가 귀국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병원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현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귀국했는데 해외 다녀와서 혹시 몰라 자가 격리 좀 하고 갈게요. 병원이라 면역력 약하시니까 조심해야죠. 몸조리 잘하고 계세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가 격리 의무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끝까지 거짓말로 둘러대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몸 조심해라 하고 답장이라도 보냈겠지만 이번엔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놈 목소리를 듣고 싶지도, 그 가증스러운 문자를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제 휴대폰 주소록에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보는데 더 이상 가슴이 뛰지도 않고 애틋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남보다 못한, 아니 원수보다 못한 존재로 느껴질 뿐이었죠. 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내 아들이라 믿고 쏟아부었던 정성, 사랑, 그리고 기대,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가장 믿었던 혈육에게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버림받았다는 고립감은 말로 다 알 수 없을 만큼 컸지만 동시에 묘하게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바닥을 치고 나니 오히려 올라갈 길만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퇴원을 하루 앞둔 밤이었어요. 짐을 다 싸놓고 잠드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집, 내 9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그게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는 걸요. 그건 내 피와 땀, 그리고 내 눈물이 섞인 내 인생의 결정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 법이라는 이름하에 저 배은망덕한 놈들이 그 절반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가져가겠구나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절대 안 되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꼴은 못 본다. 은지의 거칠어진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저는 맹세했어요. 이 아이는 내 딸이기 이전에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지켜준 생명의 은인이에요.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팽개친 아들 부부에게 내 피 같은 재산을 단 1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홧김의 복수가 아니에요. 남은 내 인생을 위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지키기 위한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했죠. 창밖에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들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내일 퇴원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변호사를 만나야겠어요. 그리고 법이 허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내 것을 지키고 내 사람을 챙겨야겠어요. 은지야, 고생했다. 이제 엄마가 너 지켜줄게. 잠든 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저는 속으로 나직하게 속삭였어요. 이제 호구 같던 김민숙은 없어요. 척추에 박힌 철심만큼이나 단단해진 김민숙이 있을 뿐이죠. 아들아, 며느라, 너희가 힐링하며 즐거워했던 그 시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주마. 내일 아침이 밝으면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병원 문을 나설 거예요. 퇴원하던 날 공기는 유난히 맑았어요. 병원 문을 나서는데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마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은지와 지훈이는 제가 아직 걷는 게 불편할까봐 양쪽에서 부축하며 집까지 모셔다 줬어요. 익숙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한 달 동안 비워둔 집치고는 너무 깨끗한 거 있죠. 알고 보니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사위가 틈틈이 들러서 청소해 놓고 환기까지 시켜뒀다지 뭐예요. 화초들도 하나도 안 죽고 파릇파릇한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고마움에 울컥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눈물 흘릴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은지가 학교 간 사이 예전에 보험 영업할 때 알았던 지인을 통해 수소문해둔 상속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허리 보호대를 차고 지팡이를 짚은 채 택시를 타고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제 상황을 다 털어놓았어요. 30년 홀로 키운 아들이 어미가 수술받는 동안 해외여행을 가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전 재산인 아파트를 그 괘씸한 놈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는 제 의지까지요.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묻더라고요. 어르신, 혹시 유류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유언장을 써놔도 법적으로 자식에게 보장된 몫이 있어서 아드님이 따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럼 따님이 골치 아파져요.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죽어서까지 우리 착한 은지가 그 욕심 많은 오빠한테 시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그래서 물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뜻대로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님이 한참 고민하더니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부담부 증여였어요. 단순히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부양하고 모신다는 조건을 걸고 살아생전의 명의를 넘겨주는 거죠. 물론 증여세가 만만치 않게 나오겠지만 나중에 상속 분쟁으로 찢어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만약 자식이 부양 의무를 어기면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조항까지 넣으면 더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했어요. 변호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세금은 제가 낼 테니 지금 당장 은지 앞으로 명의 이전 절차 밟아주세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내 손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은지와 지훈이를 불렀어요. 저녁을 먹고 과일을 깎아주는데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지 두 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방에서 등기 권리증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은지야, 지훈아, 이 집 이제 너희 이름으로 돌려주마.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지가 펄쩍 뛰며 손을 내저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이게 엄마 노후자금인데 이걸 왜 벌써 우리한테 줘. 우린 바라고 한 일 아니야. 엄마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 대가 바라고 한 거 아니라고. 지훈이도 당황해서 거들더라고요. 맞아요, 장모님. 저희는 장모님 건강해지신 걸로 충분해요. 이런 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 착한 마음들이 너무 예뻐서 엷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은지 손을 꼭 잡고 차분하게 설득했죠. 안다. 너희가 바라고 한 거 아닌 거.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래서 주는 거다. 이건 내 마음의 빚을 갚는 거고 또 내 남은 노후를 너희에게 의탁하겠다는 일종의 계약이야. 아까 변호사 만나서 다 알아보고 왔다.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오빠랑 얼굴 붉히고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그래. 엄마 뜻이니 받아다오. 은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확고하다는 걸 읽었는지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엄마 뜻이 정 그렇다면 받을게. 대신 엄마 평생 우리가 책임질게. 오빠 몫까지 우리가 다 할게. 그 말을 듣는데 꽉 막혀 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제 자리가 어디인지, 제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지 확실해진 기분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변호사가 일러준 대로 증거 수집에 들어갔어요.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해서 불효의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고 했거든요. 아들 부부와의 통화 내역을 뽑아보니 제가 수술받던 기간 동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는 제 휴대폰과 달리 그놈들 기록은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훈이가 보내준 며느리의 SNS 캡처 사진들, 시월드 탈출, 힐링 여행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컬러로 출력해서 서류 봉투에 담았어요. 그 사진들을 인쇄하면서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들 얼굴을 보는데 예전엔 그렇게 자랑스럽던 그 미소가 이제는 악마의 가면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 너희는 거기서 실컷 웃어라. 나는 여기서 내 살 길을 찾을 테니.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떼는데 창구 직원이 어르신, 이거 부동산 매도용이나 증여용으로 쓰시는 거 맞으시죠?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일에 쓸 겁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도장을 쾅 찍어서 서류를 받아드는데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의 이막을 여는 입장권처럼 느껴졌어요. 30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번엔 오히려 세상이 바로 서는 느낌이었죠.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법무사 직원이 접수되면 일주일 안에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바뀔 겁니다라고 말해주더군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며칠 후면 이 집의 주인은 더 이상 김민숙이 아니라 김은지가 될 거예요. 집에 돌아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저 멀리 아들이 산다는 아파트 단지가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엔 저쪽을 보며 우리 아들 잘 살고 있나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숲으로만 보였어요. 현우한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아니, 굳이 알릴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먼저 부모를 남 취급했으니 저도 남처럼 제 재산을 처분하는 것뿐이니까요. 아마 곧 알게 되겠죠. 그때 가서 길길이 날뛰고 억울해해도 소용없어요.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어봤자 매연만 마시는 꼴 아니겠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즐기며 그날을 기다릴 생각이에요. 30년을 지켜온 이 성체가 이제야 비로소 진짜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이제 저는 은지와 지훈이 그리고 이 집에서 진짜 행복이 뭔지 찾아보려고 해요. 아들 없는 세상이 이렇게 홀가분할 줄은 미처 몰랐거든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지 딱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아침부터 찌뿌둥한 날씨였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어요. 은지는 학교에 갔고 지훈이는 회사에 출근했고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베란다 화초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제 딸 은지가 되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린 건 인터폰을 확인할 새도 없이 비밀번호 키 누르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리며 현우와 미나가 들이닥쳤어요. 두 사람 얼굴은 그야말로 불그락푸르락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는데 마치 도깨비를 본 것 같았죠.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빽 질렀어요. 손에는 구겨진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아마 세무서에서 날아온 증여세 관련 통지서나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모양이었어요. 그 뒤를 따라 들어온 미나의 표정은 더 가관이었죠. 평소에 그 냉랭하고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쏘아보는데 그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치매라도 오신 거예요? 이 비싼 집을, 이 9억 5천짜리 아파트를 은지한테만 홀라당 넘기시다니요.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미나가 앙칼지게 따져 물었어요.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들을 올려다봤죠. 예전 같았으면 아들 목소리가 커지면 주눅이 들었을 텐데 오늘은 웬일인지 그 고함이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습게 들렸어요. 왔니? 앉아라. 차라도 한 잔 줄까? 제가 너무나 태연하게 나오니까 두 사람이 오히려 당황하더군요. 현우가 씩씩대며 식탁 의자를 거칠게 빼서 털썩 앉더니 들고 있던 종이를 제 앞에 내던졌어요. 차는 무슨 차예요? 지금 차 마실 기분 아니거든요. 어머니,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이 집 명의가 은지 앞으로 되어 있냐고요. 장남인 저는 허수아비예요. 저 몰래 재산 빼돌리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재산을 빼돌린다라니 제 뱃속으로 나아
30년을 키운 자식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싶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은지와 지훈이가 들어왔어요. 제가 미리 연락해 둔 건 아니었는데 아마 오빠네 차가 주차장에 있는 걸 보고 급하게 올라온 모양이었어요. 은지는 오빠와 올케 언니가 와 있는 걸 보더니 제 앞을 막아서며 섰어요. 오빠, 언니, 여긴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은지의 말에 미나가 코웃음을 쳤어요. 연락, 지금 연락하게 생겼니? 아가씨,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엄마 꼬드겨서 집문서 가로채니까 좋아.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가로채다니, 말 조심해 언니. 엄마가 엄마 뜻대로 결정하신 거야. 은지도 지지 않고 맞섰죠. 그러자 현우가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났어요. 웃기지 마. 어머니가 제정신이면 장남 놔두고 너한테만 줄 리가 없어. 이거 다 무효야. 법적으로 자식은 똑같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유류분 청구 소송이든 뭐든 해서라도 반은 찾아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현우와 미나는 번갈아가며 공평함과 형평성을 운운했어요.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구별이 어디 있냐. 법적으로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정이다. 어머니가 은지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다. 온갖 논리를 갖다 붙이는데 듣다 보니 기가 차더군요. 우리가 바빠서 좀 못 찾아뵌 거 가지고 이러시는 모양인데 요즘 다들 그렇게 살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매일 무난 인사를 드려요. 은지가 유난 떠는 거지 우리가 불효한 건 아니라고요. 현우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미나를 정면으로 응시했죠. 미나야. 제 목소리가 낮고 서늘하게 깔리자 거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네가 작년 추석에 그랬지. 아들 장가가면 독립한 가정이니 남이고 며느리는 엄밀히 말하면 남이라고. 요즘 세상에 며느리 도리 강요하지 말라고. 미나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기억하고 있겠죠. 제 가슴에 못을 박았던 그 말을요. 나는 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내 피 같은 재산을 남한테 줄 생각, 추호도 없다. 내 딸, 내 사위, 나를 가족으로 대해준 내 사람한테 줬을 뿐이야. 남한테 내 재산을 왜 나눠줘야 하니? 미나의 얼굴이 벌개졌어요. 입을 달싹거리며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틈을 주지 않고 현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현우 너 자꾸 공평함, 권리 운운하는데. 그래,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인간의 도리로서 공평함이란 건 말이다. 의무를 다했을 때 비로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란다. 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어요. 툭 하고 떨어진 봉투 사이로 그들이 동남아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어요. 칵테일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얼굴이 거실 조명을 받아 번들거렸죠. 두 사람의 시선이 사진에 꽂히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걸 봤어요. 현우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고 미나는 어머 하며 입을 틀어막았죠. 내가 척추가 부러져 수술대 위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내 아들이라는 놈은 전화를 10통이나 씹고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더구나. 내가 똥오줌 못 가려서 네 동생이 쪽잠 자며 받아낼 때 너희는 골프채 휘두르며 힐링하고 있었지. 자식의 도리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이제 와서 유산 받을 권리만 찾니? 그건 도둑놈 신보지 자식의 권리가 아니다. 제 호통에 현우가 어깨를 움찔했어요. 하지만 이내 억울하다는 듯 웅얼거렸죠. 아니 그건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미리 계획된 휴가라 어쩔 수 없이 핑계 대지 마라. 제가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바빠서 못 온 게 아니라 너희한테는 내가 귀찮은 짐이었던 거야. 50만 원 던져주고 퉁치면 되는 존재였던 거지. 그런데 이제 와서 9억 5천만 원은 탐이 나더냐. 현우와 미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사진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더 이상 바빴다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탐욕은 부끄러움을 이기는 법인가 봐요.
잠시 후 현우가 다시 고개를 들더니 협박조로 나오더군요. 어머니, 정말 이러시면 후회하세요. 나중에 아프시면 누가 모실 건데요. 은지가 언제까지나 어머니 모실 것 같아요. 결국 장남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고요. 그때 가서 저 찾지 마세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직도 자신이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꼴이라니. 걱정 마라. 변호사 통해서 부담부 증여로 계약 다 끝냈다. 은지가 나 끝까지 모시는 조건으로 넘긴 거고, 만약 불이행하면 도로 회수한다는 조항까지 넣었어. 그리고 은지랑 지훈이는 너랑 다르다. 돈 때문에 효도하는 척이라도 하는 너랑은 근본이 달라. 저는 지팡이로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했다. 억울하면 소송해라. 하지만 변호사 말이 내가 사지 멀쩡하고 정신 맑을 때 내 의지로 준 건 너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뺏는다더라. 유류분, 그래, 내가 죽고 나면 쥐꼬리만큼 청구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엔 어림도 없다. 어머니, 현우가 애원하듯 불렀지만 저는 단호하게 잘랐어요. 나가거라. 오늘부로 너희가 원하던 대로 완벽한 남이 되어주마.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너희 같은 가짜 상주 필요 없다. 현우와 미나는 분하고 억울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결국 지훈이가 나서서 그들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형님,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장모님 쓰러지십니다. 더 행패 부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평소 순둥이 같던 지훈이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야. 아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네. 꾀게 저러니 자식 농사 헛지었다 하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지만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속에 꽉 막혀 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간 것처럼 시원했죠. 은지가 다가와 떨고 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 아주 괜찮아. 이제야 속이 다 후련하구나. 식탁 위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저는 아들을 잃은 게 아니에요. 제 인생에 기생하던 탐욕스러운 남을 끊어낸 것뿐이죠. 그리고 비로소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진짜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텅 빈 거실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가 아니라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깨끗하고 맑은 고요함이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진짜 황혼기가 시작될 준비가 된 것 같았죠. 그날의 소란이 있고 나서 몇 달이 훌쩍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어 이제 베란다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서 제법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는 것 같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을 했다고 믿으니까요. 얼마 전 건너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현우와 미나는 결국 갈라섰다고 해요. 이혼 소송 중이라나 봐요. 참 씁쓸하면서도 그럴 줄 알았다 싶은 거 있죠. 그 아이들을 이어주고 있던 건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었으니까요. 9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라는 끈이 끊어지자마자 그들의 관계도 맥없이 끊어져 버린 거죠. 미나는 아파트 상속이 물 건너가자 현우를 능력 없는 마마보이라고 몰아세우며 비난했고, 현우는 내가 평소에 엄마한테 좀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냐며 미나 탓을 했다고 하더군요.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바닥까지 보여주는 그 꼴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론 내 재산이 저런 탐욕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뒤였을 거예요. 초인종 소리가 나서 인터폰 화면을 봤는데 거기에 낯익으면서도 낯선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현우였어요. 그런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덥수룩한 수염에 구겨진 양복, 그리고 푹 꺼진 눈. 예전에 그 당당하고 잘 나가던 은행원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다 잃은 폐잔병 같은 모습이었죠. 엄마, 저예요. 현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미나랑은 끝났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30년을 금지옥엽 키운 자식인데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따뜻한 밥 한 끼 해먹이고 싶은 충동이 일었죠.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어요. 지금 마음 약해지면 지난 몇 달간의 결심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인터폰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죠. 현우야, 돌아가라. 엄마, 제발요.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아니, 나는 더 이상 너를 볼 자신이 없다. 한 번 깨진 독은 아무리 좋은 접착제로 붙여도 결국 물이 새는 법이야. 네가 나한테 줬던 상처, 그리고 배신감, 그건 사과 한마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란다. 너는 내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 테니. 매정하다고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비정이 아니라 남은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였어요. 현우가 다시 제 삶에 들어온다면 저는 또다시 눈치 보고 기대하고 실망하는 그 지옥 같은 굴레를 반복하게 될 테니까요. 현우는 한참을 현관문 앞에 앉아 울다가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울었지만 문은 끝내 열지 않았답니다. 그 후로 저는 많은 정리를 했어요. 그 넓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은진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어요. 남은 돈으로는 은진의 대출금도 좀 갚아주고 제 노후 자금으로도 챙겨뒀죠. 은지와 지훈이는 합치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무리 딸이라도 너무 가까이 붙어 살면 서로 불편할 수 있잖아요. 대신 걸어서 5분 거리니까 매일같이 왕래하며 지내요. 지훈이는 여전히 제게 최고의 아들이에요. 아니, 아들보다 낫죠.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할머니하고 안기는데 그 재롱보는 맛에 살아요. 저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맞벌이하는 은지 부부를 위해 가끔 아이들도 봐주고 맛있는 반찬도 해서 날라다 주는 든든한 조력자로 살고 있거든요.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나를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평생 먹고 사느라 엄두도 못 냈던 미술학원에 등록했거든요. 어릴 때 화가가 꿈이었는데 70이 다 된 나이에 붓을 잡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 하나 긋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제법 수채화 흉내를 내고 있답니다. 하얀 도화지에 물감이 번져 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 응어리들도 같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은진의 가족이랑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휠체어 없이 제 두 다리로 튼튼하게 걸어서 유채꽃밭을 거닐었죠. 노란 꽃물결 속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사진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이구나. 30년 전 이혼하고 억척스럽게 살았던 시절도, 아들에게 배신당해 피눈물 흘렸던 시절도 다 지나갔어요. 이제 제게 남은 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빛나는 오늘뿐이에요. 가족이란 뭘까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가족은 핏줄로 묶인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아플 때 기꺼이 곁을 내어주고 내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주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가족인 거죠. 저는 잃어버린 아들 대신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되찾았고요. 제 그림 속에 담기는 풍경은 이제 더 이상 우중충한 비 오는 날의 베란다가 아니에요. 햇살 가득한 제주도의 유채꽃밭, 그리고 사랑하는 딸과 사위,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이죠.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진짜 인생, 진짜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너무 주저앉지 마세요. 진짜 내 편은 반드시 어딘가에 있고 진짜 인생은 용기를 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니까요. 저 김민숙이 증인입니다. 가족은 단순히 핏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네요.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존재겠죠. 민숙님의 현명한 결단이 남은 인생을 진짜 행복으로 이끌었듯 여러분도 소중한 진짜 내 편을 꼭 지키시길 바랄게요.